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소년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5월 첫째 주 KBL 룸의 팩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죠. 네. 순서입니다. 지금 이제 챔프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녹화일이 2일이고 아마 이 녹화분이 바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할 텐데 이제 1부에서는 저희가 그 KGC와 KT 4강 최종 리뷰를 한번 해보고 2부에서 SK와 KGC의 챔프전 그리고 나머지 팀들 네. 저희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네.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고 또 같이 활발하게 공유를 갖다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얘기들이 다 맞다라고 말씀을 갖다 못 드려요.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피드백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월 첫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업템포 1KR님이 SK는 문경원 감독 시절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위기 관리 능력, 작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게 보이네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준비해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가 이제 전희철 감독 체제로 사실 첫 시즌인데 벌써 지금 뭐 컵대회 그리고 정규리그 그리고 이제 이 챔프전까지 이제 KBL 유례 없는 트래블 달성을 산바람. 네, 그렇죠 노리고 있습니다. 트래블. 네, 트래블이라고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래블 가고 싶네요. 아. 트래블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동 기자께서 제가 알기로 이제 부장이신가요? 네, 여기 전현직 부장님 대우. 네. 대우.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전희철 감독 체제에서 이제 어떤 그 위기 관리는 이게 이제 단기전 플레이오프 4강에서 드러났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대성의 어떤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략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또 이제 KGC전 이것도 챔프전에서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승희 감독이 이 어떤 이 단기전 최고의 승부사로 거의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챔프전 경력이 전무한 감독과 네. 굉장히 풍부한 감독이 또 대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네. 전희철 감독이 사실 초보 감독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또 문경 감독에 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위기 관리 능력 이 부분은 감독의 능력도 있다라고 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SK가 그만큼 이제 진화를 해왔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세월의 힘, 시간의 힘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가 큰 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공고히 하면서 SK의 뭐 시스템이라 그러면 유망주 발급인데 유망주가 이제 그 랭슨 버세틸러티, 그러니까 이미더급 포워드들 갖다 수집을 하면서 SK의 어떤 그런 체질 이런 부분을 갖다 올리는 그런 부분이고 과학적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모사홍님이 창원 LG 감독 교체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뭐 조상현 국가대표팀 감독 얘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LG 어떤 감독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유력하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LG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 LG 부분에서 한번 다뤄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뭐 PO 예측이나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얘기했던 부분 다 틀렸는데 조심스럽게 막 그렇게 막 FA 얘기나 뭐 이런 거는 또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죠. 네. 어떤 걸 야심차게 하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LG 유력한 사람 조성원 감독과 어떤 결별은 거의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3명의 어떤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조상현 감독이 됐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말씀 갖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카지씨님이 이정현과 허웅이 팀을 바꾸게 된다는 소문은 소문이길 바라면 이 이정현 이제 KCC 이정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시즌 끝나면은 바로 또 이 이적 시장 어떤 이제 FA 시장이 열리는데 이 허웅의 어떤 뭐랄까 행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높고 네.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소문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요 얘기도 지금 근데 좀 살짝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정현 선수의 어떤 그 진로 문제라든가 홍 선수의 진로 문제가 변수가 상당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갖다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정현과 홍이 팀을 바꾸는 어떤 뭐 수합 딜 형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FA는 뭐 한 선수의 어떤 그 인생 진로 그리고 그 팀의 그 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방송을 위해서 뭐 누구는 어때요, 누구는 어때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냥 이제 살짝 힌트만 주는 걸로 가면서 한번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네.
아 좋습니다. 저도 놀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KGC와 KT 4강 최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GC가 3승 1패로 승리가 거뒀는데 이 예측을 사실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못 맞췄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루키 더 바스켓에서 이제 뭐 해설위원님들 다 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아무도 없었고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KGC가 꽤 뭐 한 반 정도 됐다. 그리고 저희가 둘 다 KT를 갔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르는 거 또 이제 또 대형 사고 치는 거였죠. 네. 또 망신살 당하는 거였습니다. 네. 네, 정말 다행히도 다 같이 들려서 그만큼 KGC가 큰 이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KGC는 어려워요. 네. 네, 상당히 어려운 팀입니다. 근데 이 경기 4강 이제 그 리뷰를 세세히 살펴보면 KGC가 이길만 했다. 굉장히 잘했다. 근데 KT는 좀 실망스러웠다. 네. 그 어떤 게 실망스러웠냐 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차전, 4차전, 네. 2차전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3차전 83대 77로 KGC가 이겼고 이제 전성희 선수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슛이 있었고 4차전도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82대 79로 KGC가 이겼는데 이 변준영의 어떤 아이솔레이션 정말 이 클러치 싸움에서 KGC가 다 가져가면서 맞아요. 결국 3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KGC는 사실 이제 배드인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 다 잘했고 근데 KT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3차전에서 라렌 선수가 2대2 수비가 붕괴됐다라는 거. 그리고 4차전에서 허운 선수 1득점 물론 이제 뭐 그 부상이 있었었고 근데 양홍석이 시리즈 내내 좀 부진하면서 이 양홍석에 대한 어떤 회의론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 왜 그 이 선수가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됐는지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KGC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챔프전 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4강 리뷰 같은 경우에는 KT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KT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KGC는 굉장히 잘했고 KT는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못 맞춘 거죠. 그렇죠. 네. 네. 3승 1패로 KGC가 이변을 일으켰고 이변을 일으켰는데 KT가 그럼 뭐가 문제였나?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결국 KT의 코어는 허운 양홍석이고 그렇죠. 이 코어를 중심 우승에 계속 또 이제 도전하는 팀이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맛봤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양홍석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심각할 정도의 어떤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체제로는 우승을 할 수 없나?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기자께서는? 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허운과 양홍석. 그러니까 이제 허운 선수는 올 시즌 굉장히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욕 먹고 있지만 허운 선수의 어떤 그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갖다 좀 드려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승부처에서 슛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단신 가드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미세하게 뚫리는 그런 부분들. 근데 허운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시리즈 내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허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약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완이 잘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을 갖다 보완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허운 선수 스스로의 어떤 성장 그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허운 선수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격에서는 크랙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전에서 이겼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허운 선수가 2대2 공격을 했을 때 그 승부처에서 KGC가 갑작스럽게 블리츠 수비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허운 선수가 자신의 어떤 개인 능력을 이용을 해서 그걸 골 밑에 꼬박꼬박 전달을 해줘요. 그렇죠. 거기에서 KGC 어떤 수비가 살짝 혼란스러워지면서 거기서 유의미한 득점이 나오고 그래서 승부처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KT가 이기거든요. 근데 2차전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둔화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럼 과연 이제 허운 선수의 어떤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는 허운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변 선수들 김영환이 부족했죠. 양홍석이 부족했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렌. 제가 시즌 중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라렌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죠. 예. 네. 이 선수는 정규리그용이고 PO에서는 그런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그게 KT 만나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물론 다른 팀을 만났을 때 좀 뭐랄까
굉장히 압박이 심하지 않고 그런 팀을 만났을 때는 라렌의 그런 약점이 덜 드러나면서 장점이 강화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KGC라든가 또는 SK라든가 다른 팀들도 PO되면 수비가 강화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그렇죠.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압박을 과연 뚫고 라렌의 어떤 높이라든가 어떤 공격력이라든가 이걸 살릴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KT를 얘기를 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정규리그 때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지금 KT가 지금 정규리그 2위를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런 근원적인 어떤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PO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만약에 어떤 그 운 좋게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가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빠졌듯이 객관적 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난 팀들이 있다면 챔프전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는 분명히 세부적인 어떤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지금 4강에서 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리즈 KT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정규리그와 단기전은 완전히 다르죠. 다른 네. 무대고, 그러니까 뭐 레벨의 이제 경기력의 레벨의 차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규리그는 어떤 이제 크게 길게 보고 한 시즌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그냥 어떤 그 가진 로스터의 힘과 어떤 운영으로 가는 거고 네. 이 단기전은 그런 이제 정말 작은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어떤 전략과 어떤 이제 뭐랄까 좀 과감함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약점이 물린다 싶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어떤 무대인데 KT는 그냥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KGC 어떤 승부수에 대해서 그냥 뭔가 정규리그 같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있었던 약점 그대로 드러났고 사실 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라렌의 약점 사실 이게 상대가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라렌의 약점이 공략당하는 순간 바로 뭔가 탁탁탁 나와주면서 바로 뭔가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KGC가 또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되게 그냥 정규리그 때 하던 그대로 갔어요. 시리즈 내내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정말 그 승부수를 던지는 어떤 KGC 전략이 그냥 말리면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약속된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라렌에게 좀 좀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뭐 수비가 좀 약한 선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활동력이 그러니까 파닥파닥 움직이지 않잖아요.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치업 상대가 운 좋게도 먼로였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스펠맨이 없는 상태에서 KT가 외국인 선수 측면에서는 완벽한 우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차전에 사실 마이어스 선수가 멀로 선수를 골 밑에서 공략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옵션이 이렇게 공략을 하면 라렌이 이거 공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KT가 골 밑에 어떤 힘의 어떤 우위에 의해 가지고 좀 더 근소한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랬는데 2차전에부터 이제 KGC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2중 3중 디펜스를 하죠. 그렇죠. 예상됐던 수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GC가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그런 전술이었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KT가 거기에서 원활하게 오브 더 볼 움직임을 가지고 가면서 빼주고 넣고 또는 다른 그걸 뭐 다른 식의 어떤 옵션을 가지고 갔느냐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밀어붙였죠. 네, 네. 그냥 라렌이 하다가 근데 긁어요. 이 네. 긁는 수비는 KGC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최고죠. 네. 문성곤이 있고 그 양희종이 있고 오세근도 있고 뭐 먼로도 있고 먼로도 노련한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이제 무방비로 당해요. 그러면서 흐름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했던 건 뭐냐면 KGC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나왔을 때 그러면 밖으로 빼주는 상태에서 정상적이라면 빼주는 상태에서 거기서 KGC의 로테이션까지 활발하게 돌리면서 거기에서 3점의 어떤 오픈 찬스가 없었으면 KT가 어떤 객관적인 전력의 힘 또는 KGC의 수비 조직력을 칭찬해 줬을 거예요. 근데 빼주는 것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스틸을 많이 당하면서 흐름을 넘겨주고 속공을 당해요. 그러면서 흐름이 가버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KT가 왜 그러면 라렌에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중 3중으로 노골적으로 거기까지 오는데 계속 당했나. 저 여기서 좀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사실 좀 의아한 사항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방금도 라렌 수비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상대가 라렌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라렌이 맡고 있는 이제 라렌이 오세근을 막을 때도 있었고 그냥 이제 멀로를 막을 때도 있었어요. 이 매치업 변화를 KT가 좀 주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라렌이 막는 선수가 무조건 피켄팝을 해가지고 오세근이나 뭐 이제
물론 과감하게 3점 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KT 수비 로테이션 보면 그런 식으로 라렌이 피켄팝 수비가 안 되는 거를 공략은 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수비 범위가 너무 좁은 선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멀로나 오세근이 하이 피켄을 통해서 피켄팝에서 오픈이 되면은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것도 아예 포기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술적 선택도 약간 의아한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도대체 뭘 준비해 왔을까 이 시리즈를 위해서. 이런 준비 기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KCC가 4강용 이게 꽤 빨리 결정됐는데 무엇을 준비했을까라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약간 고개가 갸웃거리는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KT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 양홍석 중심 시스템도 지금 보면 그게 한계가 명확한가라고 저희가 이제 질문 갖다 던졌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 그러니까 허운과 양홍석이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강력한 어떤 수비형 빅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패싱을 잘해줄 수 있는 어떤 멀티 이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허운과 양홍석의 약점을 줄이고 강점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라렌 보면서 또 새삼 느끼는 게 이번 시즌 뭐 이제 라둘리차, 니콜슨, 라렌 수비 범위 좁고 에너지 레벨 떨어지고 그런 이제 약점이 존재하는 선수들 국내 선수들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외국 선수가 뭔가 에이스급으로 완전 폭발적으로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요즘은 국내 선수들의 시스템 안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공수에서 어떤 그런 뭔가 단단한 선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KCC 멀로는 어떤 나이도 있고 뭐 키도 크지 않지만은 어떤 그런 노련함으로 그런 약점을 거의 최소화하면서 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외국 선수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되게 뭔가 구단들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리즈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KT는 어떤 그 굉장히 노골적인 약점을 갖다 제대로 공략한 KGC에게 박수를 갖다 좀 쳐주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현대모비스가 함준 선수가 군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때 4강을 갔는데 만났던 팀이 이제 그 DB였어요. 동부였는데 그때 동부가 김주성, 윤호영이 있으면서 동부 산성을 만들고 2년 3년 동안 손발을 제대로 맞춰온 그런 팀이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현대모비스가 그때 1차전을 이겼나? 김동우 선수의 어떤 슛으로 이겼나? 그리고 내리 3연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유지혁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DB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2년 3년 동안 맞춰온 조직력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함준이 딱 들어오면서 나왔던 그런 이제 그 조직력이었던 그 완성도 이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길 수 없다. 즉 이제 DB의 어떤 그런 조직력이었던 그 강력함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한 거죠. 근데 KGC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 시즌 최종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으면서 가지고 있던 문성곤, 전성현, 오세근 그리고 먼노는 뭐 올 시즌 처음 들어왔지만 굉장히 노련한 선수.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포 그리고 여기에 변준영까지 그 물론 이제 세부적인 어떤 약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식스맨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주전도 좀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최대한 버텨내면서 KT의 그런 이제 그 좀 성긴 그런 농구를 갖다 물리쳤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KGC에게 좀 박수를 갖다 좀 쳐주고 싶고 근데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죠. 그 양홍석 선수는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선수가 아직도 좀 많이 갈팡질팡하는구나. 그 정확한 절체절명의 무대에서는 이 선수의 롤을 정확하게 지금 KT가 캐치를 해가지고 뭔가를 주지를 못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도 KT가 6강에서 이제 KGC를 만났을 때 이제 시즌 내내 많이 하지 않던 어떤 양홍석 볼핸들러 역할을 갑자기 맡긴다든지 이번에도 양홍석이 부진하니까 갑자기 뭐 이제 좀 어떤 로테이션을 꼬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양홍석이 이제 코어인 만큼 뭔가 더 롤도 주고 뭔가 더 많은 것들 기존에 해봤어야 돼요. 양홍석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폭 자체를 좀 넓혀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하던 게 막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식으로 되게 무기력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진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양홍석 얘기하면서 그 양홍석 하윤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 미드레인지 게임의 어떤 장착의 필요성 이 둘에 근데 저는 이게 좀 드러났다고 봐요. 양홍석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허운이나 김동욱 쪽에서 2대 게임 한 뒤에 나오는 볼을 사실 양홍석은 그동안 이제 스팟업 옵션으로 뭐 캐치앤슛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쭉 그냥 드리블로 길게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거의 이 두 가지거든요.
양호석의 공격 옵션은 아니면 뭐 트랜지션 가담 정도인데 이제 뭐 트랜지션은 둘째치고 이 셋업에서 이 두 가지 옵션이 다 막혔어요. 네. 3점은 적중률이 갑자기 훅 떨어졌고 이거는 네. 본인의 슈팅 감에 따라서 완전 좌지우지가 되어버리고 하나는 이제 이 돌파 같은 거는 KGC가 어떤 이중벽을 만드는 식의 어떤 이제 그렇죠. 수비를 해버리니까 양석이나 베이스라인에 갇혀가지고 막 턴오버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보는 사람도 약간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게 양석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3점 라인에서 펌프 페이크 치고 원드리블 하고 그냥 미드레인지 가볍게 넣을 수 있는 선수였다면 아마 KGC가 조금 더 양석 막내도 분명히 까다롭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양석도 분명히 편했을 것이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석의 어떤 새로운 미션이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갖춰야 될 게 무엇인가. 또 미드레인지 게임 그리고 어떤 공격 옵션, 스팟업 옵션에서 어떤 조금 더 어떤 다양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느껴지지 않았나. 단기전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의 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석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라면 양석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네. 그러니까 양홍석은 올 비시즌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공격이 잘 풀리면 수비가 돼요. 근데 공격이 안 풀리면 수비도 안 돼요. 그래서 어정쩡한 선수가 돼서 식스맨 벤치로 나와요. 네.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근데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팀의 어떤 공헌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동안은 이 선수가 경험이 부족하고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능력치, 그런 이제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책임론이 만약에 있다면 팀의 시스템 5, 양홍석 잘못 5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플레이오프도 많이 치렀고 이제 경험치의 문제로 치환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홍석 선수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알토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맥을 짚으면서 농구를 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는데 KGC는 그런 타짜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 문성곤도 초반에는 굉장히 좀 어설펐고 전성현도 자신의 어떤 슈팅만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야가 많이 넓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그렇죠. 팀이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팀이 굉장히 좋아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보이는데 근데 양홍석이 그런 부분에 쌓이는 게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드레인지 옵션 이런 부분도 장착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했을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공격에서 어떤 그 답답함을 풀고 수비에서도 공헌할 수 있는. 근데 이 연결고리 자체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그런 그 안 좋은 특성. 끊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시발점이 있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게임 그 리드 앤 리액트가 약한 것 같아요. 코트 상황을 인지하고 그렇죠. 읽고 이제 대응하는 능력.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어떤 플레이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요것만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그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라드 설리지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비디오 분석을 철저하게 한다. 그리고 경험치를 거기서 계속 쌓는다. 그러면서 점점 클래스를 높여간다. 양홍성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볼 때. 네. 예.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양홍석은 잠재력만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제 평범한 그냥 좀 잘하는 그런 포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쟤는 저 선수는 굉장히 좋은데 왜 승부처에서 저렇게 하지? 왜 PQ가 좀 딸리는 것 같지? 이런 느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나이가 점점 차가면. 그렇죠. 그런 위기의식을 제가 볼 때는 양홍석은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이 정성호 카드 사실 KT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네. 사실상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이 전성현 대인 마크는 사실 전성현이 전혀 어떤 어려움 겪지 않았고 전성현 선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시즌 동안에도 정성호 선수한테 막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위로 던지면 된다. 사이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정성호가 전성현 제어가 전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KT가 이 앞선에서 매치업의 어떤 흔들림이 되게 눈에 보였어요. 예, 원래 같으면 정성호가 누군가를 굳건히 막아주고 허훈이 부담을 덜고 이런 구조로 갔어야 했는데 정성호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허훈의 수비 문제가 다시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그 문제가 다시 좀 두드러지고 완전히 좀 혼돈이 오는. 그래서 이 어떤 KT의 이 앞선 운영의 어떤 이슈도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KT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정규리그 때도 허웅과 정성우를
투가드로 쓰면서 좋은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정규리그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떤 거냐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현대모비스다 또는 이제 뭐 오리온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정규리그 때는 그냥 평범하게 가던 그런 이제 매치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다 그랬을 때 뭐 한호빈이 나오고 이대성이 나오는데 이대성이 줄곧 포스트업을 치면서 거기서 옵션을 마련해. 그럼 KT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예. 단순하게 보면. 그렇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현민과 서명진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가드를 쓰면서 거기에 이우석을 배치를 하면서 이우석이 뭔가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KT가 매치업 상승은 불리해지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정규리그 때 워낙 자기들이 공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성현이라는 슈터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발만 맞으면 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냥 컨테스트를 좀 더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슛의 어떤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느냐 높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줄 건 줘야 되는 그런 슈터예요. 근데 그 선수를 정성으로 막는다. 그럼 변준영은 뭐 이런 이제 그 딜레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투가드인데 단신 투가드는 솔직히 말하면 피오 때는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KGC하고 KT하고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봤을 때 세트 오펜스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철저한 오디오 게임은 반복이 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KT는 체력전이나 물량전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기서 이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KGC가 지금 김승희 감독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주전들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삼국지에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조조가 뭐 군량미가 없는 걸 쏘면서 아우 군량미 많아. 뭐 일주일치 분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3일치 분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하루치 분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당장 먹을 식량이 없다니 뭐 이렇게 얘기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아니어도 KGC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주전 의존도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을 빨리 하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수비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러면서 그 약점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KT가 김동욱이나 김영환이나 이런 선수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양홍석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흐름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KGC의 어떤 매치업을 맞춰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KGC는 상대적으로 되게 주전들의 어떤 체력적인 어떤 보존도 되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세트 오펜스 오세근이라든가 몬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완전 구단인데 그렇게 맞춰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매치업 상성에서 기본적으로 KGC가 이겨버리니까 KGC가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결국 KGC가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덜면서 승부처에서 끝내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그 시스템이 저는 좋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죠. KGC는 어쨌든 6강을 3경기 치르고 왔고 외국 선수 한 명 없이 한 상태고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도 항상 컨디션이 어떤 데 이슈가 있고 사실 이거를 진짜 노골적으로 공략했어야 됐다고 보면 마치 KGC가 어떤 KT의 약점들을 공략했듯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싸움이 됐을 거라 보는데 KT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사실 이 KT의 트랜지션 공격의 어떤 약점은 사실 저희가 시즌 내내 종종 언급을 했었어요. 네. 이게 안 된다, 약하다. 이거 뭐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라인업의 어떤 이슈가 따른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트랜지션 공격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트랜지션을 어떤 무기로 쓰는 라인업은 이런 약점이 있지만 어떤 트랜지션 살리기 위해서 이걸 쓰고 이 약점을 이걸로 보완하겠어라는 어떤 구상안들이 있었어야 되고 그래야 단기전 때 이런 필요할 때 탁탁탁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세트 오펜스 깨려면 김영하, 김동호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 팀 템포는 느리고 막 약간 갈방지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복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근원적으로는 정규리그 때 사실 다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KT가 이번 시즌 무너진 원인이 그냥 정규리그 때 안 됐던 것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공략당하고 다 드러난 거 때문에 정말 크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단기전을 너무 얕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KT는. 아마 준비를 한다고 했을 텐데 경험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참 KGC가 굉장히 능숙하게 그런 이제 약점을 딱 공략했던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할 텐데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윤기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약점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시리즈가 됐어요. 정말 그렇죠. 네.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포스트업을 치고 나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했을 때 이건 안 들어가겠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윤기도 뭐 개무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품이 좀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슛의 어떤 그 거리 빈도를 갖다 좀 늘리고 그리고 포스트업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야 자신의 운동 능력이 빛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나 하윤기가 그냥 대학 농구 하는구나.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러니까 저런 한계가 보이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하윤기 선수도 좀 생각을 좀 잘하고 뭐 그게 이제 비단 하윤기 선수만 아니고 어쨌든 플레이오프 경험치는 얻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원석도 마찬가지고 뭐 이정현은 잘했으니까 그런 이 두 선수 이 두 선수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 선수 이제 또 상무 입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아마 뭐 정성우라든가 뭐 양홍석이라든가 이 두 선수가 아마 코어가 되고 또 나머지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또 KT는 여전히 강자로 남아 있을 텐데 이 교훈을 좀 잘 곱씹어서 KT가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강자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뭐 KT 팬분들이나 KT 관계자분들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을 갖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는 이제 지금 뭐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 선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칭 스태프 포함해서 6명이 이제 유럽 쪽에 다녔다고 했고, 네. 이제 5월 1일에 기고를 했는데 이제 어떤 포츠모스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카우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선수를 보고 있느냐라고 좀 봤을 때 현재 현대모비스 쪽은 이제 G리그나 유럽리그 뭐 그냥 리그 상황 다 가리지 않고 일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벌써 뭐 누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정하지는 않죠, 구단들이. 그렇죠. 예, 리스트업을 다 하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코칭 스태프를 미팅을 통해서 비디오도 많이 보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이동환 기자가 식사를 할 때 밥 짓는 단계죠. 밥을 그렇죠. 먹어야 될까요? 일단. 쌀을 씻고 불리고 취사를 누르고 약간 이런 단계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반찬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먹음직스러운 어떤 요리를 위한 식사를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제 그럼 현대모비스가 어떤 타입의 뭐 선수는 특정할 수 없어도 어떤 타입의 선수를 좀 이제 생각을 하냐 봤을 때 역시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인가. 역시 이런 거에 이번 시즌에 먹음직스러웠던 이 라션 토마스라는 어떤 메뉴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션 토마스의 어떤 타입의 어떤 에너지 레벨 높고 어떤 팀 디펜스의 어떤 이제 기여도가 높은 이런 선수를 좀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식을 먹을 것인가, 한식을 먹을 것인가. 나는 된장찌개에 계란 스팸. 네,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코칭 스태프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션 토마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시즌 초반에 어떤 부상이 좀 아쉬웠고 또 시즌 말미에 부상이 좀 아쉬웠는데 그렇지만 어떤 이제 전체적인 건강할 때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외국 선수를 또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적합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뭔가 KBL에 아까 뭐 저희가 라렌 얘기했지만 뭔가 막 득점으로 무쌍 찍고 막 이런 근데 막 약점도 엄청 많고 이런 선수보다는 그냥 되게 단단하고 팀에 되게 녹아들 수 있으면서 국내 선수들의 부담을 줄여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국내 선수들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약간 이런 타입의 외국 선수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KBL 무대에서. 그렇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팀 컬러 살짝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심 이동이 뭐 함준 선수 여전히 잘했지만 이제 이유석이라든가 서병진이라든가 또는 윙맨 자원이라든가 김국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이동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쵸. 갖다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선수를 라션 토마스 형으로 간다면 그런 형으로 간다면 라션 토마스가 제 형은 아니고요. 네. 형으로 간다면 네. 성적도 얻으면서 국내 선수들의 어떤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이 방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현대모비스 만약에 국내 선수 자원이 좀 부족하고 어떤 공격을 풀어줄 카드가 부족하다면 사실은 좀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약점이 있어도 뭔가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라든지 뭐 진짜 완벽한 코어 한 팀의 어떤 완전 1옵션급 될 수 있는 외국 선수 타입을 봐야겠지만은 사실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럴 상황은 굳이 아니다. 국내 선수들 워낙 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하네요. 네. 핫 이슈였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사임을 하고 네. 조성환 감독이 이제 신임 감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 조성환 감독의 어떤 2+1 계약설은 뭐 이제 사실상 사실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도 LG 출신이었던 어떤 이제 인물이었고 그리고 조상현 감독도 LG에서 뛰었던 선수 시절 뛰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후보 3명에다가 이제 그 조동현 현대모비스 코치까지 이렇게 총 4명 정도가 좀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됐었다. 이 얘기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조성원 감독이 뭐 1년 정도를 더 갈 수는 있었지만 이재도와 이관희 선수에게 거액의 계약을 했는데 그런 그 LG의 팀 칼라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긴 했지만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 감독은 사임을 하고 또 새 판을 한번 깔자라고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감독 그 군들이 이제 문경은, 조상현, 조동현, 뭐 강양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돌고 있어요. 네. 정확한 건 좀 알아봐야겠지만 돌고 있고 결국 이제 조상현 감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현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팀 지금 사령탑인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김남기 감독이 국가대표 사령탑을 이제 전임으로 하시다가 오리온으로 이제 가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국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가대표가 뭐 이제 프로의 어떤 그 수단이냐 이렇게 해서 대한농구협회에서 전임 기간 동안은 프로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갖다 세워놨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 코시국에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에는 2년 동안 국제대회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상현 감독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한농구협회에서 예외적으로 프로팀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대한농구협회는 조상현 감독 계약 발표가 나자마자 그 전임 감독과 코치의 어떤 코치 다시 한번 이제 공개 모집을 갖다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김동욱 코치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농구협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를 다시 새로 뽑으면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만 이렇게 딱 하고 한 2년 동안은 공소를 놔두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LG는 지금 조상현 감독이 됐는데 이 조상현 감독의 어떤 팀 컬러가 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조상현 감독은 예전에 이제 김상식 감독 계실 때 조상현 감독이 코치로 있었었죠. 그 김상식 감독하고 조상현 감독은 이제 철학이 비슷한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션 오펜스를 많이 하고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농구가 아닌 좀 더 그 현대적인 그런 농구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조상현 감독하고 인터뷰를 갖다 해봤을 때 이재도와 이관희 그리고 마레이가 괜찮았는데 지금 이재도 이관희 같은 경우에도 공수에 대한 부담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공격에서 너무 이제 볼 소유가 조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갖다 줄이고 나머지 선수들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한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감독님들도 그렇게 이제 지향을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상현 감독은 좀 어떻게 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외부 대형 FA를 노리겠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LG에서. 네. 그러니까 외부 대형 FA라 그러면 뭐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승현이라든가 전성현이라든가 이정현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호응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LG는 이렇게 이제 감독 교체를 이제 조상현 감독에게 새롭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뭔가 변화가 좀 이제 뭐 불가피한,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어떤 조상현 감독의 어떤 색깔을 입혀가는 단계가 될 수 있고, 근데 네. 이거는 또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FA 어떤 영입을 노린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뭔가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차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네. 대형 FA가 들어오면 그 선수가 뭐 코어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많이 움직이는 모션 오펜스라든가 트랜지션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관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뭐 실체는 또 리그컵이라든가 정규리그 때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LG는 그래서 조상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라는 거 말씀 갖다 드리고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삼성 이제 은희석 감독 체제에서 어떤 새로운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팀도 어떤 이제 신인 감독의 어떤 FA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뭐 소문으로만 따르면 리그 최상급 FA를 접촉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삼성은 그동안 이제 셀러리 캡의 어떤 그 제한을 갖다 두면서 거기에서 외부 FA에 대한 그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토끼를 잡는데 그 잡았던 선수가 뭐 임동섭이라든가 김현수인데 사실 이 두 선수가 올 시즌에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그렇죠. 삼성의 어떤 FA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삼성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삼성의 어떤 셀러리 캡 활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그 체질 개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간에 좀 소문 듣기로는 어떤 그런 말씀하신 임동석, 김현수 그리고 장민구까지 기존의 어떤 윙자원들을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선상에 있는 그렇죠. FA 영입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결국에는 힉실의 어떤 이제 한 명의 어떤 또 코어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전력 자체가 좀 확실히 좀 객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시즌에 사실 뭐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수비를 강화를 하면서 수비의 어떤 활동력을 높이고 트랜지션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김시라 힉스가 이제 가담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준 그런 시너지는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승부처에서의 어떤 대응 능력이 부족하면서 뭔가가 문제가 점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가 어느 정도 이제 마인드가 갖춰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거는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은인석 감독이 연대 때부터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무기를 갖다가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승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김실의 힉스인데 그렇죠. 이거를 상대가 체크를 하면 나머지 선수가 터져주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딱 만들어주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외부 FA를 갖다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6강을 가지 못한 팀들이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빛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가스공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름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이제 이 대구시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비시즌 어떤 플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최신적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구시 어떤 이제 협조가 그렇게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정규 시즌 동안에도 어떤 대관을 해서 1일 대관이라는 약간 좀 볼 수 없는 형태로 어떤 이제 써야 했고 지금도 이제 시즌 끝나자마자 짐을 빼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고 이거 사실 기사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은. 근데 이제 가스공사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구시와 그래도 연고지 협약을 통해서 대구 실내체육관을 연습구장 주 경기장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플랜 1으로 짜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의 이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얘기가 사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가스공사. 그래서 지금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지방선거 통해서 어떤 시장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채널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주목을 하면서 가스공사도 어떤 이 플랜 1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 1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 지난해 연습을 했었던 이 대구은행 체육관 있잖아요. 본점 체육관. 거기를 이제 연습구장으로 쓰면서 이제 대구 실내체육관은 주 경기장으로 쓰는 대관을 통해서 약간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여전히 한국가스공사는. 네. 이게 보면 왜 대구시야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이렇게까지 틀어졌느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이 대구시가 한국가스공사에게 이제 노고단 창단을 갖다 권유를 하면서 대구시는 굉장히 뭐 한영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말과 행동이 좀 달랐죠. 그렇죠. 네. 사사건건 뭐 좀 트집을 잡고 가스공사도 그랬는데 근데 그 부시가 이 남아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뭐 이제 자기들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축구장 관련 얘기가 지금 달라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가 약속을 했다. 신축 구상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그게 공사 입장에서는 안 된다. 공사 입장은 안 되고 MOU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만 오간 거를 갖다가 구장을 지어달라고 대구시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가 불편한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지방선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바뀌어서 채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찜찜한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가스공사 쪽에서는 뭐 우리가 협약서도 보여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스공사 쪽의 어떤 이런 BCJ 어떤 이런 이제 대구시와의 관계 부분은 6월 1일 이후에 뭔가 한번 어떤 변환점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이 어떤 신축 구장 관련해서 뭔가 이제 서로 소통이 됐을 때 또 한번 변환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BCG는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이제 선수단 소집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약간 기다려보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뭘 쓰지 말라고 계속 트집을 잡는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피해보는 게 사실 대구 시민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훈련을 갖다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성적이 좀 떨어지고. 근데 지금 인기는 나름 있어요. 대구시에서. 그렇죠. 예. 예. 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구단으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 대구시가 여기에 대해서 자살골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대구시가 뭐 문제가 있다, 막 대구시만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 마련을 해줘야죠. 그거 마련하려고 사실은 신선우 뭐 총재도 데리고 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조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게 되면 이건 루즈루즈 게임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농구 팬으로서 바람이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